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시아버지 칠순이셨습니다. 석 달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희 며느리들에게 전화로 시아버지 칠순잔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잘들 사냐? 네,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응, 니거들 아버지가 곧 있으면 칠순이 아니냐. 네, 그렇죠. 그래서 말이다. 이것저것 번잡스럽게 하지는 말고 돈이 최고다. 아,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일 때문에 한번 모여서 의논을 하기로 했어요. 뭐 다들 바쁜데 의논하고 말고 하냐? 그냥 돈으로 나한테 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알았냐? 네? 어머니께요? 그래. 뭐 복잡하게 할 거 있냐? 내가 너희들 시아버지를 챙기고 사니까 나한테 돈을 주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안 그러냐? 그래도 칠순이신데 어떻게 돈만 드리고 말겠어요. 어머니는 신경 쓰시진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버럭 언성을 높이며 성질부터 내셨습니다. 너는 내 말이 말같이 안 들리냐? 내가 너희들한테 할 일이 없어서 전화했겠어. 돈만 주면 된다. 알았냐? 그래도 어머니, 칠순이신데 자식들도 다 모여서 사진도 찍고 그래야죠. 뭐하러 그래? 니거들 아버지 그런 거 하나도 좋아 안 한다. 돈 아까우니까 다 생략하고 그거 다 돈으로 쳐서 나한테 주면 니거들 시아버지한테 내가 잘 할 텐께. 그리 알아. 내가 따로 애들한테도 전화할 테니까. 알았지? 알긴 뭘 알아요. 시어머니께서 두 며느리들한테 토락하면서 똑같은 말씀하시면서 시아버지 칠순잔치는 생략하고 돈으로 달라고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형님에게 전화를 내서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형님, 어머니께서 돈으로만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신데? 우리가 아버님 칠순일에 폼나게 봉투에 넣어드려야 맞는 게 아닌가? 돈으로 주면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꼬지꼬대로 믿겠어? 그냥 어머니가 돈이 필요하시니까 그러신 거 아니야? 그러게요. 아버님이랑 함께 여행을 가신다는 것도 아니시고 다 생략하고 돈을 달라시니까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야 뭐 돈으로 드리고 말면 편하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하지 뭐. 그럼 얼마씩 모아서 드리면 될까요? 아이고 그냥 다들 힘들게 사니까 100만 원씩만 모아서 드릴게. 어떻게 보면 돈으로 드리는 게 아버님께 제일 좋은 거지, 안 그래? 아, 네. 그러면 돈만 드리고 따로 만나서 식사하는 것도 다 생략하는 거네요? 어머니가 그러자고 하셨잖아. 우리야 돈만 드리고 말면 편하지 않겠어? 사실 그게 맞았어요. 시부모님이 시골에 살고 계신 관계로 시아버지 회가변 때는 동네 잔치였어요. 돈은 돈대로 들고 음식 장만을 하느라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몇 분이 안 된다고 해도 시골 민심이 이장부터 해서 동네 가족들을 다 불러서 식사 대접을 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야 자식들을 잘 뒀다는 소리를 들으시니까요. 그래서 소소하게 100만 원씩을 걷어서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잠정 합의를 한 상태였어요. 그런 후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할 말 있어서 왔다. 네? 무슨 말씀이신데요? 갑자기 통장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그러셨습니다. 여기 봐라. 네 시누이가 200만 원을 보내왔다. 100만 원으로 어디에다가 풀칠을 하겠냐면서 말이다. 시어머니는 시누이 이름으로 입금된 내역이 잘 보이도록 빨간 줄을 그은 것을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거 봐라. 우리 순자가 너희들보다 못 살면 못 살지 잘 살지는 않잖냐. 그래도 딸 자식이라고 아버지 칠순이고 잔치도 안 해드리는데 돈 100만 원 갖고 되겠냐면서 200만 원이나 보내왔지 뭐냐. 그때서야 시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저희 집에 쫓아오신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들보다 더 어려운 형편인 시누이도 200만 원을 보내왔으니 우리 며느리들도 200만 원을 보내주라는 말씀이셨어요.
큰형님에게서 100만 원을 드리겠다고 듣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되도록이면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힘들잖아요. 형님이랑 이미 100만 원씩 모아서 드리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시게요. 그러자 안색이 싹 달라지면서 그러셨어요. 내가 마치 니그들 삥 뜯어온 사람처럼 말하는구나. 그렇게 죽는 소리는 내게 하달달 말어. 너희들에 비하면 순자는 그 어려운 살림에도 왜 200만 원을 보냈냐? 어머니, 그래서 아가씨한테는 말도 안 꺼냈어요. 저희들끼리만 100만 원씩 모아서 어머니께 드리기로 한 거라고요. 웃기고 자빠졌네. 아무리 딸 자식이라도 자기 돈이 아깝지 않았겠냐? 저렇게 없이 살아도 니들 시누이도 200만 원 내놓는데 어떻게 올 걔들이 낯짝 부끄럽게 100만 원이야? 대놓고 200만 원을 받아내야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아무튼 네가 네 형님들한테 연락해서 200만 원씩 드리자고 해라. 설마니 싫다고 하겠냐? 내가 이 근처에 온 김에 여기 먼저 들린 거니까 네가 알아서 그렇게 전해라. 알았지? 난 그만 가마. 라고 하시며 휑 하니 가셨습니다. 곧바로 큰형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뭐? 진짜로 어머니가 그러셨단 말이야? 네, 대놓고 달라고 하시는데 어쩔까요? 칠순잔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 200만 원이면 저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다들 월급 받아서 겨우 먹고 사는데 어머니가 돈을 더 달라고 하시니 어떻게 하죠? 아니, 아가씨는 갑자기 무슨 심보래? 외벌이 힘들어 죽겠다더니 돈이 어디서 나서 200만 원이나 보냈대? 그러게요. 그냥 동선 모른 척 하고 있어. 어머니가 또 물어보시면 내게 연락은 했다고 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알았지? 그럼 형님이 알아서 해요. 그런 후 이틀이 지났는데 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됐냐? 내가 말을 꺼냈으면 가타부타 무슨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왜 하몽차사야? 어머니, 형님한테 말을 했으니까 궁금하시면 형님한테 전화해보세요. 형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던데요. 그러지 말고 네가 제일 막내니까 네 통장으로 돈을 모아서 내게 주면 안 되겠냐? 아직 아버님 칠순일도 많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알아서 할게요. 혹시 지금 돈 필요하실 일 있으세요? 그 말에 흠칫 놀라시더니 아니다며 바로 끊으셨어요. 좀 이상하더라고요. 큰형님과 시어머니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태라서 형님한테 쉽사리 돈을 주라 마라 못하시고 만만한 저에게만 닥달을 하시는 겁니다. 형님이 보는 돈으로 생활을 하시다시피 하는데 최근 몇 년 동안 형님네 부부는 따로 각자 생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형님이 이혼을 하지 않고 각자 생활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하시죠. 안 되겠다 싶어서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가씨, 아버님 칠순일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200만 원을 보냈다며? 네? 아, 그게요. 엄마가 돈이 좀 필요하신 눈치라서 땡겨서 드렸어요. 평소와 같지 않게 어색한 말투가 좀 그랬어도 별다르게 생각지 않았었는데요. 일하느라 스피커폰으로 해놓고 통화를 하는 중이라서 옆에 있는 사람도 다 들렸나 봐요. 갑자기 시누이 남편이 얼른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당신이 돈이 어디 있다고 장모님한테 200만 원을 보냈어? 뻥치시네. 조용 좀 해. 올케 언니, 내가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통화세. 라고 하며 얼른 끊더라고요. 뻥이라고? 그러게 좀 이상했습니다. 맨날 돈이 없어서 힘들다며 오빠들한테 돈 빌리러 다니던 시누이인데 갑자기 형편이 좋아졌다는 소식도 못 들었는데 척 한 200만 원을 내놓은 것이 아무래도 수상쩍었어요. 그랬어도 남편은 시어머니께 200만 원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칠순인데 기분 좋게 드리자. 우리가 그 돈 없어도 살잖아.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안 드리면 이상하잖아. 그래서 부담스러운 액수였지만 드리기로 했어요. 장남인 아주버니도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마다하는 것도 좀 그렇더라고요.
총 800만 원이 시어머니 계좌에 입금이 된 셈이었죠.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들과 해외 배낭여행을 떠난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큰아버지를 봤는데. 어? 그래서? 큰엄마랑 아직 사이가 안 좋지? 몰라. 떨어져 사는데 왜 그래? 큰아버지가 웬 젊은 여자랑 패키지 해외여행 가시던데. 내가 영상 찍어서 보내줄게. 웬 여자랑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이었는데 예의사로운 사이 같지 않아 보였어요. 제가 즉시 형님에게 그 영상을 전송했습니다. 형님, 이 여자가 누구예요? 아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형님이 그랬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돈이 어디에 있어서 여자를 끼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야? 말 그대로 아주버니는 무능한 데다가 돈 한 푼 모아놓은 것이 없어서 형님한테 이혼을 안 당하려고 용을 쓰는 중이었어요. 형님 눈밖에 나서 갑방 살긴 했어도 형님 덕에 최소한 굶어 죽지는 않고 있었으니까요. 형님도 바빠서 못 가는 해외여행을 아주버니 혼자서 딴 여자를 끼고 가다니 참 열불이 날 일이었죠. 형님이 당장에 아주버니한테 전화를 했더니 아주버니가 그러더랍니다. 내 친구 달식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 며칠 장례식장을 지키다가 집에 갈 것 같아. 그리 알아. 멋이 어째? 장례식을 공항에서 치르냐? 옆에 있는 년은 누구야?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제 아들에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 아들은 아직 비행기 출발 시간이 1시간 정도 남아있는 터라 형님 말대로 아주버니와 그 여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찍어서 보내줬어요. 형님이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던지 총알 택시를 잡아타고 인천공항으로 전력 질주를 해서 순식간에 도착을 한 모양이었어요. 패키지 해외여행 상품이라서 일찌감치 와서 출국 수속을 받고 있던 아주버니와 그 내연녀는 운 나쁘게도 형님 손에 잡히고 말았어요. 아이고, 안 봐도 비디오죠. 내가 형님 성격을 잘 아는데 우세란 우세는 다 당했을 거네요. 제 아들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제게 전화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내가 괜히 큰아버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나 봐. 큰엄마가 얼마나 큰아버지랑 함께 있던 그 아줌마를 냅다 바닥에 꼬라박고 난리를 쳐댔는지 경찰이 와서 말리고 난리도 아니었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래도 사람들이 큰엄마한테 잘했다고 박수를 치더라. 참 대단해, 우리 큰엄마. 그렇게 해서 아주버니는 내연이랑 신나게 해외여행을 가려다가 끝장이 나버렸죠. 그것뿐입니까? 그 여행 경비도 시어머니가 대주셨대요. 아주버니 통장에 시어머니가 돈을 몽땅 넣어줬더랍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형님이 시아버지께 달려가서 자초지종을 일러 바치게 되었는데요. 시아버지가 노하셔서 시어머니에게 시어머니 통장을 내놓으라시며 내역을 직접 확인해 보셨다는데, 아니 글쎄, 시누이가 보냈다던 200만 원을 고스란히 다시 시누이한테 입금을 하셨고 며느리들한테만 200만 원을 받아서 고스란히 장남 통장에 쑤셔 박았더랍니다. 그래도 잘했다고 시어머니가 시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시더래요. 내 아들이 하도 마누라한테 무시받고 기죽고 살아서 내 아들이 좋다는 여자랑 여행을 가서 스트레스 좀 풀고 오라고 한 것이 뭐 어때서 그래? 천수 엄마가 웬만해야 말이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평소에 시어머니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 같던 시아버지가 상을 뒤엎으면서 그러셨대요. 당신도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하지 않았어? 감히 내 칠순기념으로 자식들이 준 돈을 내 허락도 없이 줬어? 네가 할 짓이 없어서 며느리가 준 돈을 아들이 바람을 피라고 등 떠밀어? 너 오늘 너 죽고 나 살자. 내가 미쳐버리면 어떻게 변하는지 네가 봐야 정신을 차리지. 라고 하며 형님 앞에서 얼마나 시어머니를 닥달을 하셨는지 오히려 형님이 끽소리도 못했대요. 시누이도 저희들 앞에 불려와서 시아버지한테서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언니들, 그리고 오빠, 정말 미안해요. 나한테 200만 원이 어디 있었겠어요. 엄마가 200만 원을 들고 와서 내 통장에서 엄마 통장에 넣으면 그 내역을 올케 언니들에게 보여주면 200만 원을 선뜻 내놓을 거라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엄마 말을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시아버지께서 그러셨습니다. 다시는 너희 시엄마 통장에 돈 넣을 생각은 전혀 하지 마라. 너희들 돈이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으니까. 또 언제 삥땅을 칠지 알게 뭐냐. 앞으로는 너희 시엄마 생일이든 뭐든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일절 돈 보내지 마라. 알았냐? 라고 하시며 시어머니가 쥐고 있던 경제권을 다 뺏어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형님들이 시어머니께 보내드렸던 200만 원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형님의 이혼 요구에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던 아주버니도 시아버지께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도록 하셨어요. 그것을 본 시어머니가 아들을 생 거지로 만들었다며 시아버지를 원망을 해댔지만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께 그러셨습니다. 너는 앞으로 자식들 앞에 나타나지 말어. 자식들 이간질이나 시키고 한 번만 더 나서기만 해봐. 그 뒤로 시어머니 얼굴은 안 보고 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요새 흔히들 하는 말 중에 10아들보다 딸 하나가 더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싶었어요. 저에게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남편은 일찌감치 시골에 내려와서 특용작물을 재배를 하고 있었어요.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농가밭이 꽤 있었거든요. 그 외에 주변에 야산이나 땅도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시부모님이 물려주신 부동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골로 내려와서 딸기 농사도 하고 특용작물도 키우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저는 아이들 학교 문제로 도시에서 따로 나와 살면서 시골로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어요. 아들은 처대라서 그런지 무척이나 제가 공들여 키웠다고나 할까요. 아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겠죠. 굳이 아들이라서기보다는 첫 자식이라 더 신경이 쓰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아들이 제게 유학을 가고 싶다고 할 때도 못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흔쾌히 승낙을 해줬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동생이 있어서 미국에 한번 갔다 왔더니 그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제 동생은 미국인 변호사와 국제결혼을 해서 딸 하나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모양이었어요. 제 동생이 제 아들도 무척 이뻐했기 때문에 유학을 보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그렇게 아들이 27살이 되도록 한국에 온 것은 5손가락을 꼽을 정도로 그곳에서 적응을 잘하면서 지내서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유학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어요. 세계 전체를 두고 볼 때 조그만한 반도국가 이 대한민국보다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원했었기에 유학 비용 그쯤이야 대수냐 싶었죠.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엄청난 돈이 들어가더군요. 이미 시작한 유학생활을 잘 지내다 오게 하려는 게 부모된 의무라 생각이 되어서 넘밭을 하나씩 팔아가며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는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한 후에 아예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짧게 한 터라서 유럽 쪽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고 해서 그 여행 경비도 다 대줬어요. 우연치 않게 그 여행 도중에 만난 아가씨가 한 명 있었는데 제 아들이 그 아가씨한테 푹 빠져버렸어요. 갑자기 유럽 여행을 다녀온 뒤에 열심히 국내에 취업자를 알아보러 다니더니 외국계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저는 아들과 떨어져 지낸 시간들이 많아서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 애틋하기만 했는데 아들은 입국을 하자마자 유럽 여행 화려히 떠나고 다녀오더니 취업한다며 바쁘고 그나마 남은 쪼가리 시간들도 모두 다 아들의 여자친구한테 뺏겼었죠. 아들은 그저 하숙생 같았어요. 애써서 정성을 다해 차려진 밥상에 밥만 먹고 한 손에 핸드폰을 쥐고 열심히 여자친구와 톡을 나누느라 여념이 없더라고요. 저에겐 눈길 한 번 안 주던 녀석이었어요. 참 허망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쩌겠냐 싶었죠. 인생사가 원래 그런 것을. 그런 후 30이 다 되어갈 무렵에 아들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지윤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프로포즈도 했고요. 곧 지윤이네 집에 인사를 하러 갈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게 되면 강남 쪽에다 신혼집을 마련해 둘 수 있죠? 뭐? 신혼집이라고 했니? 네, 지윤이네 집이 강남에 있어요.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일단 내게 인사부터 시키거나 말해라. 강남이면 한두 푼이 아닐 텐데 쉽게도 말하네. 엄마, 아들을 믿으세요. 저는 지윤이가 아니면 장가는 안 가요. 아셨죠? 당연히 아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라는 것이었죠.
아들이 취업을 했어도 제게 선물 하나 사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쉬는 날에도 새벽부터 꽃단장을 하고 나가서 밤늦게 오는 날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면 다행이게요. 휴일이면 어디로 그렇게 여행을 가는지 얼굴 한번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제게 그랬어요. 엄마, 저랑 백화점에 가요. 왜? 뭐 살 거 있니? 저 말고요. 엄마 옷 좀 사게요. 곧 며느리도 보셔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저랑 함께 가서 옷을 좀 사야겠어요. 뭐? 네가 사줄 거니? 네, 제가 사드릴게요. 저랑 함께 가야 엄마가 좋은 옷을 살 것 같으니까요. 너 백화점에 있는 옷들이 얼마나 비싼 줄이나 알고 그러니? 그랬더니 제 아들이 저를 가만히 쳐다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아무리 없이 살아도 없는 티는 내지 말게요. 장모님이 되실 분은 엄청 고급스럽게 하고 다니신단 말이에요. 저야 이게 웬 떡이냐 싶어서 군소리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섰어요. 아들과 처음으로 하는 둘만의 시간이었으니 무조건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런데 아들이 골라준 옷들은 비싸도 너무 비싼 옷들이었어요. 이렇게 비싼 걸 네가 다 사줄 거야? 그중에 한 벌만 제가 사드리고 나머지는 엄마가 결제하세요. 저도 돈 쓸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들을 한쪽 귀퉁이로 끄집고 가서 제가 그랬어요. 너 미쳤냐? 내가 부잣집 사모님도 아니고 이런 옷을 입을 일이 어디 있다고 이렇게 비싼 것을 사라고 해? 엄마, 왜 없어요? 며느리 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맨날 같은 옷만 입을 수는 없잖아요. 상견례는 뭘 입고 가실 거예요? 제발 좀 그쪽 집과 구색 좀 맞추면 안 돼요? 뭐? 네가 날 이리로 데려온 이유가 지윤이한테 쪽팔리지 않으려고 그런 거니? 그걸 이제서야 하셨어요? 지윤이 어머니처럼 엄마도 좀 꾸미고 사세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맥이 쫙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다 지윤이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데리고 나왔으니까 이거 모두 다 네가 사라. 나도 아들을 이만큼 키워놨으면 이 정도는 받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못 이긴 척하며 계산을 다 하더라고요. 제 돈을 주고는 절대로 그렇게 비싼 옷은 못 사죠. 아들에게 섭섭한 마음에 사달라고 대놓고 말한 거였죠. 그리고 왜 그렇게도 섭섭했는지 명품 가방 매장이 보이자 제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아들아, 지윤이네랑 구색을 맞추려면 저기는 가방 하나 정도는 들어야 하지 않겠니? 엄마, 나 돈 없어. 엄마가 사. 왜 아들한테 다 사달래? 뭐시여?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돈 쓰는 게 아깝냐? 지윤이한테 명품백 사줬다면서. 엄마랑 지윤이랑 같아요. 어떻게 하늘 같은 엄마랑 네 여친이랑 비교를 하냐? 지윤이는 언제 헤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생판 남이여. 네 엄마는 네 핏줄이고 알겠냐? 아니 미자는 지윤이 생일 선물로 명품백 선물로 뭐가 좋겠냐고 내가 물었을 뿐인데 그새 엄마한테 쪼르르 일렀어요. 요새 결혼하기 전에 다 그렇게 해줘요. 그렇게 해주기는 뭘 그렇게 해줘? 우리 때는 첫 월급을 타면 부모님께 통째로 내놓고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다못해 선물이라도 사다 준다. 그런데 돈 벌어서 몽땅 네 여친 선물만 사쟁겨? 아이 몰라요. 그럼 조금 저렴한 걸로 고르세요. 할부로 사드릴게요. 사실 제가 진짜로 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 엄마란 사람도 사칠한 거 살 줄 아는 여자라고 보여주고 싶었어요. 기분도 별로였는데 온 김에 뭐라도 사쟁겨 할 것 같아서 지갑이라도 하나 살 생각으로 둘러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기부인 같은 여자가 제 아들에게 아는 체를 했어요. 아니, 김군, 뭐 사러 왔나? 그 말에 놀라서 아들이 90도 각도로 그 여자에게 인사를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쇼핑하러 오셨어요? 응, 그러네. 혹시 저분이 자네 어머니신가? 그러자 아들이 놀라운 말을 했어요. 네? 아니에요. 저희 집에서 일해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인데요. 뭐 살 게 있어서 장 보러 나왔다가 잠깐 들렀어요. 아, 그래? 나는 또 저렇게 촌스러운 아줌마가 김군 어머님은 어쩌나 했네. 그럼 그렇지. 김군을 보면 어머니도 예상이 되지. 알았네. 일 보고 가게나. 나는 바빠서 먼저 가네. 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하며 또 한 번 90도 각도로 인사를 척 하더라고요. 뭐? 촌스런 아줌마? 도우미 아줌마? 비가 거꾸로 치솟는 느낌이었어요. 뭐랄까 제가 헛살았다는 생각이 들고 어이가 없었어요. 저게 내가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애지중지 키운 내 아들이라니 뭐가 잘못된 걸까 싶더라고요. 지갑을 뒤적거리다 말고 안 되겠다 싶어서 점원에게 그랬어요. 여기에서 50대들에게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비싼 가방을 보여주세요. 그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걸로 가격과 상관없이 골랐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결제하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그 결제 금액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 이건 너무 비싼데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네 엄마는 네 도우미 아줌마가 아니야. 내 눈높이에 맞는 걸로 고른 거다. 그리고 지윤이가 뭔가 그 애도 내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얄짤없이 니들 결혼은 반대할 거니까 알아서 그 애를 내 눈높이 잘 맞춰서 데려와라. 알았냐? 뭐해? 빨리 결제 안 하고. 아가씨, 이거 빨리 포장해 주세요. 포장한 명품 백을 들고 아들 먼저 나와서 혼자서 택시를 타고 집에까지 와버렸어요. 아들도 미안했는지 집에 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왜 옷을 그렇게 촌스럽게 입고 다녀요. 엄마도 지은이 엄마를 봐서 알지만 얼마나 화려하고 고급스러운지 아시잖아요. 엄마랑 마주하면 비교가 되어서 엄마가 쪽이 팔릴까 봐 그랬어요. 그러냐? 자기 엄마를 부끄럽게 하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니다. 꼴도 보기 싫으니까 어서 나가라.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랬더니 그냥 휘잉하니 나가더라고요. 잘못했다고 빌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자기가 돈 쓰고도 욕을 얻어먹는다며 거짓골을 하고 나간 저만 탓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놓아주기로 했습니다. 떠나간 자식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을 저와 딸을 위해서 쓰기로 했습니다. 딸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제작한 옷들을 조금씩 팔고 있었는데 좀 더 크게 지원할 생각이었어요. 매장 겸 사무실도 구하고 사진 촬영할 스튜디오도 만들었어요.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딸의 창업 비용에 중당했습니다. 저는 그 사무실 한켠에서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했고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인사를 시키겠다는 말에도 시큰둥했어요. 그랬더니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신혼집은 강남에다 마련해주세요. 내가 왜 그래 하니? 그러자 의외란 듯이 아들이 그랬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장난해요? 너야말로 장난하니? 내가 널 키워주고 유학까지 보내주느라 들어간 돈이 얼마인 줄이나 아니? 너 염치도 없다. 나도 지은이 엄마처럼 화려하게 꾸미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엄마,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삐지셨어요? 내가 삐지건 말건 상관하지 마라. 네 신혼집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30살이나 퍼먹고 집까지 사달라고 하니?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네 뒤치다거리만 하고 살란 말이냐? 그러자 순간 당황해하며 그제서야 낮은 자세로 그러더라고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어떻게 신혼집을 장만을 하겠어요? 그건 네 사정이다. 취업을 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돈도 못 모았니? 이젠 네 엄마 아빠한테 손 내밀지 말어. 이번에 네 동생한테 투자 좀 했다. 네? 지금 제 결혼이 코앞인데 수연이한테만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내질렀어요. 수연이가 너처럼 유학을 갔냐, 여행 간다고 돈을 가져가기를 했냐? 네가 쓴 돈의 반의 반 틈도 안 가져갔다. 난 네가 지윤이랑 결혼을 하건 말건 반대도 찬성도 하지 않을 테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 그때서야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손바닥에 풀이 나도록 빌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때는 진짜로 지윤이 엄마한테 자존심이 안 상하려고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안 봐도 뻔하다. 그 엄마를 보니까 지윤이도 어떤 애인 줄 알겠더라. 알아서 해라. 계속해서 냉정하게 일관했더니 아들도 제게 더 이상 손을 내밀지 않게 되었어요. 하숙생 하숙비는 내고 다닌다며 밥값은 내던지 아니면 나가서 독립하라고 했더니 월급을 받을 때가 되면 열심히 밥값을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남편도 아들에게 엄격히 대하기 시작했더니 아들이 변했어요. 그렇게 번 돈을 쉽게 써버리고 여친한테 선물도 쉽게도 하더니만 알뜰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주말에 남편이 일손을 돕는다며 열심히 땀 흘리다 돌아가곤 했어요. 인사를 시키러 데리고 오겠다던 여자친구를 데려오지 않길래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아직 제가 결혼 준비가 안 되었는걸요. 사실대로 말했어요. 강남에 신혼집 장만은 어렵다고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결혼을 반대하신대요. 그래서 당분간 헤어지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결혼을 허락하시고 내가 결혼 준비가 될 때에도 나를 기다려주면 결혼을 하려고요. 그래서 제 대답은 짤막했어요. 잘 생각했다. 딸이건 아들이건 똑같은 자식이죠. 하지만 기대가 커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은 것만큼 자식은 부모에 대한 사랑이 필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늘 내 옆에 친구처럼 가까이 있는 딸이 제게 더 잘하더라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의 시어머니는 68세이십니다. 그 나이에도 아직도 쭈그리고 앉아서 손빨래를 직접 하시곤 하시죠. 남편과 제가 세탁기를 사드렸지만 빨래도 적은데 전기세가 아깝다며 좀처럼 세탁기를 사용을 하지 않으시고 추운 겨울에도 가스불에 물을 데워서 세수를 하시던 물로 빨래를 하시곤 하셨어요. 아주 오래된 콘크리트식 옛날 건물이라서 난방이 취약했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한 발짝도 옮기기 싫어하셨어요. 엄청난 난방비에 한 번도 기름 보일러를 틀어본 적이 없었고 오로지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만 사용을 하셨는데 그것도 주무실 때 잠깐 틀었고 전기 히터는 손주들이 나들이 왔을 때만 트셨어요. 그뿐인가요? 뜨뜻한 아파트에서 살다가 시어머니 집으로 갈 때면 바깥보다 오히려 집안이 더 시베리아 벌판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한기가 가득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갈 때마다 늘 집안에 불이란 불을 다 꺼놓고 샀었어요. 전기세 나간다고요. 어쩌겠어요. 그런 세월을 오랫동안 살아오셨는데요. 죄라면 가난이 죄였던 거죠. 자식들 데리고 먹고 살려면 아끼고 또 아끼고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시절을 살아오셨으니까요. 늘 갈 때마다 안방보다는 부엌이 더 우풍이 적은 탓에 부엌문을 닫고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서 두터운 털 실내를 신고서 앉아서 글 쓰는 연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 짠한 모습을 보는 남편은 마음이 어쩌겠어요. 엄마, 왜 이렇게 춥게 계세요? 그리고 불도 켜놓고 사세요. 몇 번을 말해요. 이거 돈 몇 푼 안 나가요. 그리고 화장실 창문은 왜 맨날 열어놓고 계세요? 아, 그거 환풍기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놓아야 뽀송뽀송할 게 아니냐. 엄마, 이 추운 날에 화장실 바닥도 타일이고 창문까지 열어놓으면 엄마 연세에 큰일 나요. 그러지 말고 아파트로 이사를 가요. 여전 임대아파트도 있으니까 일단 한번 살아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주택으로 옮기시게요. 그럴 때마다 손을 먼저 내저으시며 그러셨어요. 잔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싫다고 했냐 안 했냐? 몇 번을 말해. 이 집까지 떠나게 되면 나는 못 산다. 내가 이 집을 살 때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데 너는 몰라. 여기서 너희들 키우면서 고생을 다 했어도 이 집이 그나마 있어서 내가 얼마나 든든했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여길 떠나냐? 라고 하시면서 우시기까지 하셨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의 고집을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감히 함께 살자고는 말을 못했어요. 제가 자신이 없어서였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사는 방식이 엄청 다른데 어떻게 맞춰 살 수가 있겠어요? 가끔씩 시어머니를 찾아뵈어도 시어머니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신경질을 내시는데요. 물티슈를 사다가 드려도 꼭 필요할 때 쓰신다면서 물걸레를 고집하셨어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를 못 부려먹어 안달이라고 하던데 저희 어머니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라도 하거나 방바닥에 걸레질이라 달라치면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냅두라고만 하셨어요. 저를 굉장히 불편해하셨어요. 그냥 가만히 시킨 일이나 하고 있으면 좋아하셨죠. 혼자서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 같았어요. 남편 이리라 저리라 하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해드린 말도 굉장히 귀찮게 받아들이셨어요. 참고로 시어머니의 공과금은 모두 다 남편 계좌에서 자동이체가 되고 있었어요. 아들 돈이니까 아깝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아들 사랑이 지극하신 분이 며느리 사랑도 지극하시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갈 때는 이쁜 옷을 입고 가면 큰일이 났어요. 잔소리가 많고 화를 많이 내시곤 했는데 제가 싸구려로 대충 입고 가면 별로 인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신우가 이쁘게 옷을 안 입으면 야단을 치곤 하셨어요. 네 남편이 돈을 잘 버는데 아끼면 똥 된다. 쓰고 좀 살아. 엄마 시절에는 돈이 귀해서 먹고 살기도 바빠서 그랬다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 좋은 시절에 꾸미고 좀 살아라. 그러시면서 저에게는 늘 그러셨어요. 너는 신랑을 잘 만나서 좋겠다. 순실이는 하필 효자를 만나서 맨날 시험씨를 모시고 살고 싶어서 안달이라는데 너는 장남 며느리면서도 따로 살잖냐. 시어머니는 은근히 큰아들이 남편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눈치셨어요. 그래서 그러신지 남편이 시어머니 집에 가는 날에는 일부러 옷도 거지같이 입고 있었고 불쌍한 척 연출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했어요. 제가 시어머니 용돈을 매달 50만 원씩을 드렸고 신우이가 20만 원을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가시는 일 말고는 별다르게 돈을 쓰실 일이 별로 없었어요. 관절도 안 좋으셔서 걷지도 못하시거든요. 그러던 시어머니께서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돈 50만 원으로 어떻게 한 달을 버티겠냐. 줄라면 주고 말라면 말든지 해야지. 돈 50만 원은 너무 부족해. 100만 원은 줘야지. 안 그러냐? 네? 100만 원이요? 왜 그렇게 놀라냐? 너희는 둘 다 돈을 벌면서 그러냐? 어머니, 연금도 받으시잖아요. 아가씨가 20만 원도 매달 보내주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맨날 산 송상처럼 집에만 붙어있으란 말이냐? 나도 누가 밥 한 끼를 사주면 나도 사줘야 하는데 그거 돈 몇 푼으로 사람 노릇을 하겠냐? 어머니, 죄송해요. 둘이 벌어도 얼마 되지 않아요. 나간 돈이 많은데 돈 모을 새가 있어야죠. 정 더 필요하시면 아가씨한테서 올려받으세요. 그랬다고 난리 판꽃을 버리셨습니다. 뭐시여? 너같이 독한 것은 세상 천재 또 어디 있겠냐?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신우의 뽕 꼭 빼먹어야 쓰겠냐? 참 징한 것이네. 순실이는 말도 꺼내지 말어. 그냥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했더니 혼자서 신경질 다 내시면서 잔소리를 하셨어요. 세상에 자기가 누구 덕에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내가 뼈 빠지게 먹는 거 덜 먹고 덜 죽고 키워놨더니 며느리가 좋은 일만 보고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또 있냐? 이렇게 거지처럼 살아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모시고 살겠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것 좀 보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듣기가 싫어서 시어머니 집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되더대고 삿대질 하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그러다가 벼락 맞을 것이다. 지시애미는 이렇게 추운 데서 벌벌 떨고 사는데 돈 100만 원이 아깝냐? 네가 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호의호식 할 줄 알았어? 당장 이번 달보다 100만 원 안 내놓으면 내가 니그들 집에 들어가 살 줄 알아. 어머니, 제가 2주마다 한 번씩 장을 받아드리잖아요. 아가씨한테는 좀 더 받아도 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아가씨 애들은 매일 가서 돌봐주고 있는데 당연히 아가씨가 더 드려야죠. 저희도 저희 친정어머니한테 드릴 만큼 드리고 있어요. 세상에 추접스럽다. 손주들 잠깐 돌봐주면서 돈을 받다니. 네가 네 엄마를 닮았구나. 칭하네 칭해. 네 친정엄마한테는 얼마를 주고 있냐? 그냥 모른 체 하며 나와버렸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내 할 도리만 하고 살겠다는 생각마저 사라졌어요. 저도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더 이상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더라고요. 남편에게 말을 하지 않았었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자기가 엄마한테 신경 좀 더 쓰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할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부르시길래 갔더니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간장에다 누룽지를 끓여 드시고 있더라. 먹을 게 없어서 그런다고 돈이 없어서 장에도 못 가신대. 고등어를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시더라. 자기도 알잖아. 저번 주에 장을 받아들인 거. 그런데 왜 냉장고가 텅텅 비어? 너는 그렇게 말하지 마. 우리가 넉넉히 사다 드리지 못했으니까 그렇지. 다리도 불편하신데 혼자서 장 보기가 쉽겠냐? 그런데도 꾸역꾸역 순실이 애들까지 돌보러 다니시지 않냐?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신경을 쓰라고 하는 거야. 미안하지만 난 더 이상 더 잘해드릴 수는 없어. 어머니가 내게 100만 원을 달라고 하셨어. 그게 그렇게 아깝냐? 그래? 그럼 네 용돈에서 채워드려라. 그럴래? 내 용돈은 어떡하고? 그러지 말고 좀 더 드리자. 그래서 제가 가계부를 보여줬어요.
매달 들어가는 돈이며 애들 학원비며 적금까지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면 다행이었죠. 어머니가 돈을 쓰실 데가 어디 있어? 그렇게 검사하신 분이 돈을 어디다 쓰신다고 100만 원씩이나 달라고 하시냐고. 순전히 내가 돈 관리를 하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갖고 쓰는 줄 아셔. 아들 돈으로 신간편하게 사는 줄 아신다니까. 알았어. 당신 말 뜻은 알았으니까 내가 엄마한테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려볼게. 라고 하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세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노라 엄마랑 얘기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보다 돈이 나갈 때가 많아서요. 집 대출금도 나가고 자동차 부금도 나가고 애들 학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못 준다 이 말이요? 네, 죄송해요. 제 월급이 그리 많지가 않아요. 어머니, 노라 엄마도 그렇고요. 둘이 벌어도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죄송해요. 시끄럽다. 네가 노라 엄마 말만 믿고 그런가 본데 내가 그럼 네 집에 들어가 살아도 되겠냐? 둘 중에 알아서 선택해. 라고 하시면서 툭 끊으셨어요. 시어머니가 막상 그렇게 나오시니까 남편도 마음이 좋지 않았는지 한참을 베란다에 나가서 생각을 하다가 제게 와서 그랬어요. 노라 엄마, 아무래도 엄마가 우리랑 함께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생각해? 그냥 모른 척 하기도 마음이 안 편하잖아. 냅둬. 어머니가 고단수야. 그걸 노리신 거라고. 뚜렷이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무리하게 돈을 들여? 그러자 남편이 그랬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시간 좀 내어서 엄마가 사는 집이 시세가 얼마나 되는지 부동산 사무소에 가서 한번 알아봐. 그건 뭐하러 그래. 난 절대로 어머니를 모시고 못 살아.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게 서로가 더 좋아. 그냥 한번 알아보라는 거야. 엄마를 저렇게 추운 집에 혼자 사시게 할 수는 없잖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저러다 혼자서 갑자기 쓰러지게 되면 큰일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다음날 반차를 내서 시어머니 집 근처에 있는 부동산 사무실로 발길을 옮겼어요. 시어머니가 오랫도록 거래하는 단골 부동산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가서 며느리라고 하면서 물었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듣고 말았어요. 2층에 전세를 놓고 사시는 줄 알았더니 월세로 전화를 한 지가 꽤 되었다고 했어요.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월세를 신우이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모두 위임했다면서요. 그래서 당장에 시어머니 집에 달려가서 2층에 새 들어있는 분에게 물었더니 매달 신우이 계좌에 월세를 불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까맣게 모르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늘상 저와 남편에게 그랬거든요.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그냥 장남한테 줄란다. 순실이한테는 내가 줄 만큼 줬으니까 더 이상 줄 거는 없어. 그리고 그 2층에 새 들어 사는 새댁이 또 제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몰라요. 한 번씩 오셨다 가는 다음 날에 어김없이 할머니의 따님이 와서 한 보따리씩 싸갖고 가요. 네? 뭘 싸갖고 가는데요? 저도 모르죠. 이것저것 들고 나가는데 꼭 며느님이 왔다 가신 그 다음 날에 뭘 싹 다 들고 나가더라고요.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뭐 파나 두부나 장본 것을 갖고 나오는 것 같던데. 아니, 오인하지 마세요. 좀 이상해서요. 제가 참외를 드시라고 가져다 주면서 냉장고를 열었는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네? 정말요? 그러니까요. 요새 맨날 시어머니를 위해서 장을 받아들이는 며느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뻔히 장을 받아들이는 걸 아는데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어서 휑하다니. 말이 돼요? 요새는 딸들이 자기 엄마한테 잘한다고 하더니만 꼭 그런 것도 아닌가 봐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집에 들어가 봤어요. 평일에는 시어머니가 신인의 집 애들을 봐주러 가시니까 낮에는 안 계셨어요. 제게 여분의 열쇠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진짜로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곧바로 신우의 집으로 바로 향했어요. 신우가 문을 열어주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언니가 이 시간에 웬일이에요? 지나가다가 잠깐 들렀어요. 어머니도 계세요? 엄마요? 엄마 집에 가셨어요. 그래요? 나 냉수 한잔 할게요. 라고 하면서 주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야채칸을 열어봤더니 진짜로 제가 장을 받아들인 야채들이 가득 있었어요.
저희 집 분짜마트라서 신우이가 거기까지 와서 장을 볼 리가 없었죠. 아가씨, 제가 어머니께 장을 받아들인 거 다 여기로 가져온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말도 안 돼. 어머니 집 2층 월세도 아가씨가 다 받고 있던데 왜 모른 척 했어요? 뭐요? 모른 척 했다고요? 엄마가 제 계좌로 편의상 하라고 해서 그런 거예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요? 또 뭘 숨긴 거는 없어요? 언니 미쳤어요. 난데없이 찾아와서 지금 나한테 뭐하는 짓이에요? 내가 모른 줄 알아요? 어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아가씨가 다 가로챘죠? 어머니가 다 말했어요. 뭐가 어째요? 엄마가 다 말했다고요?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알아요. 그러자 세상 한숨을 쉬면서 씩씩거리더니 그러더라고요. 세상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 엄마가 나한테 뒤통수를 치네. 언니, 난 엄마한테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엄마가 내가 쪼들려니까 짠하다고 도와주신 거예요. 엄마가 딸한테 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무슨 상관이에요? 너 어머니한테 한 번도 용돈을 드린 적이 없지? 엄마가 그것까지 말했어요? 환장하겠네. 아니,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 네가 나랑 네 오빠도 모르게 어머니 월세도 받아 챙겨가고 내가 어머니께 장을 봐준 것까지 몽땅 싹쓸이를 하는데 어머니께 드린 용돈도 안 가져갔겠니? 100만 원도 네가 챙겨가려고 어머니를 꼬신 거지? 뭐요? 내가 미쳤어? 저도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남편에게 신우이와의 녹음 내용을 틀어만 줬어요. 남편이 그 길로 바로 그 오밤중에 시어머니 집에 가서 시어머니 통장을 보여달라고 하자 이미 신우이에게 연락을 받은 후라서 그런지 이실직고를 하셨대요. 순실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내가 그러자고 한 거야. 순실이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많이 쪼달렸어. 아무리 쪼달렸어도 그렇지. 저희한테 뜯어다가 순실이한테 싹 다 줄 참이었어요. 아니라니까. 순실이가 힘들어 보여서 내가 도와준 거야. 남편은 단단히 화가 나서 월세 불입 계좌를 남편의 계좌로 바꿨어요. 얼마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 돈으로 용돈을 대신해서 드리기로 하고 기존에 드렸던 용돈은 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도 받아들이는 것도 하지 않기로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한 달에 한 번씩 남편 혼자서만 찾아뵙기로 했어요. 또 신우이가 무슨 조화를 부릴지도 모르니까요.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지금까지도 저에게 미안한 마음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가족이 의를 상하는 짓을 했다며 저를 나쁘게만 보고 계시네요. 며느리 돈을 뜯어다가 주는 것은 개의치 않고 힘들게 사는 딸을 위해서 했던 것으로 모성애가 지극한 그 마음을 곱게 한다나요? 앞으로 절대로 시어머니를 볼 일은 없겠네요. 시어머니야 연세가 지긋하셔서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도 되겠지만 신우이는 더 나쁜 인간이 아닌가요? 그런 인간을 아예 사람 취급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남편이 시어머니 곁에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지는 2년 정도 되었어요. 8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육아휴직 중이라서 곧 있으면 회사에 다시 출근해야 할 때였어요. 제가 산후조리를 하고 어린 아들을 키우느라 집안에만 있었는데요. 하나밖에 없는 시동생이 결혼말이 오고 가는 것을 저만 까맣게 몰랐어요. 남편도 그렇고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동생도 그렇고 제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처의 식당에서 저만 빼고 예비동서와 첫 만남을 가졌다는 것밖에요. 시어머니가 남편에게도 자자하라고 시시콜콜한 이런저런 얘기는 잘 하지 않으시는 분이셨어요. 일하는데 신경만 쓰인다고요. 상견례 때도 저는 어린 아들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어요. 그때도 시어머니가 그러기를 바라셨었죠. 우리 우진이가 그 젊잖은 자리에서 울면 어떡하냐? 너는 그냥 우진이만 돌보고 집에 있어라. 저는 궁금해서 가고 싶었지만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동서가 될 사람은 현직 약사라고 했어요. 시동생이 대기업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서 서로 잘 만났다 싶었어요. 남편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무척 마음에 든 모양이었어요. 그런 후 한 달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너 내일 별일 없지? 네, 맨날 집에만 있는데 무슨 별일이 있겠어요. 왜 그러세요, 어머니? 아, 그래? 잘 되었다.
내가 내일 일찍 가서 말해주마. 그럼 내일 보자. 라고 하시고는 바로 끊으셨어요. 무슨 일이지? 무척 궁금했어도 별일이었겠냐 싶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출근을 하자마자 어디선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그러더라고요. 네, 여기 이삿짐 센터인데요. 백오동 1101호가 맞으시죠? 네, 근데 무슨 일로 그러세요? 네, 지금 이삿짐이 출발하니까 한 4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네? 도착하다니 뭐가요? 거기가 이승호님 댁이 아닌가요? 맞아요. 김말숙님 집에서 이사를 갑니다. 그 말에 깜짝 놀라서 제가 그 이삿짐 센터 사장님에게 그랬어요. 아니요, 저는 모르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을 옮기지 마세요. 아, 이거 곤란한데요. 그럼 김말숙님과 통화를 하신 후 연락을 주세요. 어떻게 하실지 10분 내로 연락을 주시지 않으면 기존 계약대로 출발할 테니까 그리 하세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가 싶었어요. 갑작스럽게 시어머니가 내 집으로 이사를 오신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더니 나 네 집 앞이다. 문 열어라.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봤더니 시어머니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내리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삿짐 센터에서 이쪽으로 이삿짐을 나른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자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러냐? 내가 이사를 오기 전에 너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집이 나가는 바람에 내가 많이 바빠서 말을 못했다. 나 여기에 들어와 살 생각이다. 네? 여기라고 하면 저희랑 함께 살겠다는 말씀이세요? 너는 그게 그렇게 놀랄 일이냐? 너도 마침 육아휴직도 끝나가는데 우진이는 어떻게 할 셈이냐? 내가 여기서 살면서 우진이도 돌보고 너는 출근해서 돈 벌고 얼마나 좋으냐? 그래도 그렇지.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무작정 오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미리 말해줬으면 함께 그러자고 할 생각이었냐? 싫다고 했을 것 아니여. 저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랬어요. 어머니, 그걸 아시는 분이 이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나도 이 집에 어쨌든 5천만 원을 투자를 한 사람이다. 거기에다 손자까지 돌봐주겠다는데 네가 내게 있으라 말을 할 처지냐? 암튼 내 이삿짐이 곧 도착을 할 테니까 너는 번거롭게 나오지 말고 우진이랑 우진이 방에 가 있어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떻게 그러세요? 안 될 말씀이에요. 안 되다니? 너는 회사에 다시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냐? 내가 우진이도 돌봐주겠다는데 황성에서 어쩔 줄 몰라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제가 우진이를 어머니가 맡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온 거 취소하세요. 네가 뭐 한데 취소하라 말하냐? 집도 팔아버려서 갈 데가 없어. 참 무서운 세상이다. 시어머니가 아들 집에 오는데 며느리가 오지 말라고 하다니. 이건 또 무슨 경우야? 어머니, 집을 왜 파셨어요? 내가 팔고 싶으니까 팔았다. 내가 너한테 꼭 말해야 하냐? 시어머니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이삿짐 센터 사장에게 전화를 하시더니 그러셨어요. 김 사장님, 빨리 출발을 안 하고 뭐해요? 빨리 오세요. 저는 복창이 터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사에 막 도착하기 전이라며 전화를 받았어요. 우진이 아빠, 자긴 알고 있었어? 어머니가 집을 팔고 지금 우리 집으로 살러 오셨어. 이삿짐도 곧 도착한대. 뭐? 뭔 소리야? 그럴 리가 없잖아. 나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셨는데. 일단 끊어봐. 내가 엄마랑 통화를 해볼 테니까. 남편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지 시어머니가 남편과 통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승호냐? 그새도 우진이미가 바쁜 너한테 전화를 했냐? 하여간 속창아리가 없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이렇게 며느리가 눈치를 줘서 쓰겠냐? 왜 오긴? 너희들이랑 살라고 왔다. 너희들이 손해볼 게 있냐? 내가 우진이를 돌보고 살면 좀 좋으냐?
나도 돈도 안 나가고 일석이조가 아니야. 그러시더니 저를 향해서 사정없이 째려보시면서 그러셨어요. 하여간 속도 좁다 해도 네 마누라처럼 속 좁은 여자는 처음 본다. 내가 왜 너한테 말을 안 했겠어? 이러니저러니 해도 내 손자는 딴 사람의 손에 못 맡긴다. 내 손자는 내가 키워야지. 바깥일로 바쁜 너한테 뭐하러 입 아프게 말하겠냐? 얼른 회사에서 일이나 해. 여기는 신경 쓰지 말고 이만 끊자. 그러시면서 저를 사정없이 매섭게 노려보시면서 그러셨어요. 너는 누구를 닮았냐? 내가 지금 회사 말한다만 너는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도 내 아들과 살아주는 것도 어디냐며 내가 마음을 돌렸었는데 끝까지 밉상이네. 내가 웬만하면 며느리를 비교를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떡하겠냐? 비교가 되는데 네 동서한테 책이나 잡히지 말고 살아. 어머니,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랑 왜 살려고 오셨어요? 저도 싫어요. 어머니가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또 한 명 있잖아요. 왜 싫은 며느리랑 살겠다고 하세요? 내 맘이다. 감히 시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싫으면 나가라. 알았냐? 무대뽀의 말이 안 통하니까 저만 답답할 뿐이었어요. 결국에 시어머니 이삿짐이 저희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남편의 소재방으로 쓰던 공간을 아들방으로 몽땅 옮기고 시어머니 물건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거실에도 주방에도 흡사 여기가 내 집이 맞나 싶더라고요. 이삿짐을 옮기고 아들방에 남편의 책상과 물건들이 옮겨지자 제가 어린아들을 데리고 안방 침실로 왔는데요. 잠깐 아들이 자는 틈에 안방 드레스실에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욕실 문을 열어보더니 제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한 후에 누군가와 통화를 마저 하셨습니다. 청력이 별로 좋지 않으신 탓에 통화음을 상당히 크게 해놓으셔서 스피커폰을 하지 않아도 웬만한 소린 다 알아들을 정도였어요. 오야, 승우야, 이제 말해도 된다. 행여나, 네 형수가 알까 싶어서 그런다. 네 형수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한다. 알았어? 윤희한테도 그렇게 말해라. 알았냐? 엄마, 어떻게 숨겨요? 그런 말 말어. 네 형은 몰라도 네 형수가 가만히 있겠냐? 내가 집을 팔아서 너희들 집을 사줬다는데 가만히 있겠어? 약산 며느리 보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내가 해줘야지. 약국도 차렸다는데 집은 내가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 집도 하나도 없으면 자기 딸을 준다고 하겠냐? 이렇게라도 해야 남는 장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암소리 말고 집이나 보러 다녀라. 네, 그렇지 않아도 받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번 주 내로 결정해서 계약할게요. 그래? 나도 궁금하니까 같이 가서 너희들 신혼집 구경 좀 하자. 내일이 주말인데 집 보러 가는 게 어떠냐? 그러세요. 내일 모시러 갈게요. 오냐 내 아들, 내일 보자. 참 듣고 있자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남인 남편에게는 전셋집을 구하는 데 쓰라며 딱 5천만 원만 보태주셨으면서 역사 며느리를 보겠다며 살던 집을 팔아서 집 한 채를 사주시라다니, 그것도 장난집에서 살겠다며 말도 없이 밀고 들어오시다니 보통의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착하고 효자인 남편만 믿고 그러신 겁니다. 착각도 이분수지. 가정을 이룬 아들이 영원히 효자인 아들일 줄 아셨나 봐요. 퇴근해서 온 남편이 시어머니 이삿짐이 늘어진 걸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게 연신 미안하다고만 했어요. 시어머니는 이삿짐 정리도 다 미룬 채 그 다음날 시동생과 함께 즐겁게 시동생의 집을 사주러 나가셨어요. 보통의 시어머니가 아니면 보통의 며느리가 되는 것을 포기하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저도 이사를 가버렸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무렵에서야 저희 집에 도착을 해서 시어머니 이삿짐만 빼고 저희가 이사를 가버린 걸 알고서 뒷목 잡고 쓰러지려고 했다더라고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그랬어요. 너희들 어디로 간 것이냐? 왜 말도 없이 가버렸냐? 이런 법이 어디에 있어? 어머니, 죄송해요. 급히 가느라 미처 말씀도 못 드렸네요. 어머니도 저에게 말도 없이 이사를 오셨잖아요. 전셋집을 집주인에게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어머니도 알아서 하세요. 뭐시여?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거기가 어디야? 왜 나만 버리고 가버렸어? 저를 버린 건 어머니세요. 어머니한테는 승우가 있잖아요. 승우한테 집도 사줬으니 함께 사세요. 그만한 대접은 받으셔야죠. 저는 장인어른이 집에 방이 논다고 해서 처가살이를 하러 들어가니까 어머니는 승우랑 함께 사세요.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는 차단해버렸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요. 이미 상견례에서 집을 한 채 해주겠노라고 호언장담을 한 터라서 사주긴 사줘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몸 하나 눕힐 곳이 없었으니 은근히 시동생에게 함께 살자고 오늘 때였었는데 바로 그러더라네요. 엄마, 요새 며느리 함께 사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파혼당한 걸 보고 싶으세요? 엄마가 월세방에서 좀 지내세요. 제가 그동안 월세비는 들을 테니까요. 난 그렇게는 못한다. 내가 믿고 있던 네 형도 나를 배신하고 가버렸는데 너라고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한 채를 사주겠다고 한 건 엄마예요. 이제 와서 못하겠다고요? 그 문제로 시동생과 시어머니가 심하게 싸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다시 시어머니가 살 집을 얻어서 살게 되었고 시동생에게 집 한 채를 사주지는 못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시동생의 결혼은 무기한 연장이 되어버렸죠. 내막을 알게 된 예비 동선의 집에서 파혼하자고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참 안 됐어요. 약사 며느리를 보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두 아들을 다 잃게 되었으니 말이죠. 시동생은 시어머니 근처도 안 가고 연락도 딱 끊은 채 살고 있고요.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고 있으니 말년이 참 외로우시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남편이 영원히 효자 아들인 줄 잘못 아셨던 것 같아요. 어쩌다 우리 시어머니 말년이 이렇게 되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만사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쥐새끼 한 마리가 밤중에 몰래 들어왔어요. 쥐새끼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째서 덩치가 소만한 쥐새끼였어요. 나와 이혼을 안 해주려고 발버둥을 치는 쥐새끼였죠. 왜냐? 저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쥐새끼한테 손해였거든요. 평생의 보험으로만 생각을 했던 저와 이혼을 하면 빈 껍데기뿐이라 저와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쥐새끼처럼 쥐구멍만 찾아다니며 요리조리 도망치기 바빴어요. 어쩐지 요새 살살 내 비율을 맞추며 잘해준다 싶었습니다. 천불이었어요. 애들은 둘 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고 있는데 맨날 나한테 기생충처럼 들러붙어서 빗바람먹을 궁리만 해댑니다. 평생에 돈 한 푼 안 벌어다주고 내가 번 돈으로 대부분 살아왔으면서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어요. 무능력해서 돈을 못 버는 것도 문제인데 자존심만 대빵 커서 애들 앞에서 폭력은 타반사로 휘둘렀어요. 이젠 아들이 성인이 돼서 재질을 하니까 그나마 아들이 무서워서 제게 함부로 못하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아들한테 두들겨 맞을까봐 겁먹더라고요. 남편도 시아버지를 두들겨 패서 판죽음 해놓은 전적이 있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때부터는 제게 함부로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몇 맞는 아버지가 될까봐 두려워했어요. 남편이 시아버지가 했던 것처럼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들들 볶아댄 것을 낙으로 삼으셨던 분이셨다고 했어요. 이건 오로지 남편이 저에게 해준 말이었죠. 여자는 두들겨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는 시고모들의 말에 충실히 잘 따랐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남편이 내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들려줬던 얘기였으니 진입학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남편은 그 얘기를 하면서 시아버지가 남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것이나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구박하는 것에도 그럴 만하다며 시어머니를 두둔하는 이유를 정당화했어요. 남편은 고모들에 대한 원망이 컸어요. 은근히 시아버지를 조정을 해서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것을 즐겼다고 하더라고요. 설마 그랬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인간은 악인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지 않기도 하죠. 남편이 제게 그랬었어요. 내가 참다가 그날도 엄마를 때리고 난리를 치길래 그만하라고 아버지한테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엄마를 보란듯이 더 때리는 거야.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지 아비도 못 알아보고 소리를 지르냐고. 그때 마침 큰 고모가 와서 아버지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큰 고모가 내게 뭘 했는 줄 알아? 뭘 했는데? 너는 어른들 일에 끼어드는 것은 아니다. 네 방에 가 있거라. 네 엄마가 맞을 짓을 했는갑제.
그 말에 남편은 엄마를 이대로 두면 영영 이 지옥에서 못 태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끝장을 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를 놓아주지 않는 아버지를 세게 밀치고 서서 그랬대요. 내가 시험 공부를 해야 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자 이 쌍놈의 새끼가 어디서 하늘 같은 아비한테 버르장머리 없이 그러냐며 중학생이었던 어린 아들이 남편에게 덤비려고 하자 태권도에서 배웠던 실력을 10분 발휘를 했다더라고요. 돌려차기, 뒷발차기, 니킥을 할 때마다 속이 뻥 뚫렸다고 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시아버지는 다시는 시어머니가 함부로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어른들이 남편을 나무랐어도 그랬다네요. 아버지가 내 손에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은 거예요. 큰 거보다 자칫했으면 내 손에 반쯤 죽었을 건데 운 좋은 줄 알라고 하세요. 그 뒤로 고모들이 남편을 두려워했대요. 친척들과 선생님들의 쏟아지는 훈계와 비난을 하는 듯한 말씀들 때문에 힘이 들었지만 절대로 반성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오히려 그랬대요. 전 잘못한 적 없어요. 큰 고모가 엄마가 아버지한테 맞을 짓을 해서 맞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저는 또 그럴 거예요. 누구든 건들기만 해봐요. 가만 안 둘 거예요. 끝까지 기가 꺾이지 않은 남편은 다행히도 전교 석차를 톱을 달리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라서 학교 내에서도 유명했었대요. 더 이상 학교 선생님들도 건들지 않게 되었고 시고모들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덕에 제가 시집을 온 후로도 시고모님들의 시자짓은 감히 저에게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극혐하던 시아버지를 남편이 똑 닮았어요. 유전자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제게 잘못을 하는 날에는 성질이 풀린 후에는 늘상 하루 종일 잘못됐다며 내게 빌고 또 빌고 백화점에 가서 선물도 사다 주며 용서를 빌곤 했어요. 하지만 그 성질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수십 번을 이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은 죽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며 별짓을 다 했어요. 어린 아들을 앞세워 불쌍한 척 쇼를 하지를 않나. 친정 부모님께 저랑 헤어지고 못 산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쳐대지를 않나. 별별 소를 다 했어요.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도 지쳐서 한 번만 용서를 해주라는 말까지 하셨겠어요. 친정아버지는 제게 그러셨어요. 최서방이 바람을 피냐 도박을 하기를 하냐. 술도 못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헛짓거리도 안 하고 오로지 집 밖에 모르잖니. 네가 최서방 성질 좀 그만 건드려라. 오죽하면 참다 못해 그러겠어. 이만한 일로 이혼을 하면 네 애들이 널 원망할 거다. 잘 생각해. 처음엔 당장 이혼을 시킨다며 난리시던 부모님도 남편의 간사질에 넘어가서 저에게 그냥 잘 맞춰서 살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그땐 열심히 일해서 집장만도 했고 노력하는 기색이 보여서 이혼 결심도 거두곤 했었는데요. 조금 살만해지니까 허파에 바람이 들었더라고요. 쥐꺼우리만 월급을 받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해 먹겠다며 회사도 때려치고 해보지도 않던 주식을 하면서 전업 투자자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아는 선배가 짜잔하게 그 돈 받고 사냐며 염장을 질렀다나 어쨌다나 얼마나 제게 잘난 척을 해대며 사기를 쳤던지 저도 속아서 제 돈까지 맡겼는데 홀라당 다 헤쳐먹었어요. 남편 허울 좋은 전업 투자자로 자처하면서 백수 건달처럼 제가 번 돈을 의지해서 살았어요. 남편의 아들이 다 큰 뒤로는 절대로 제가 함부로 하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일로 더 이상 이혼을 하자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30년을 뼈 빠지게 일해서 드디어 은퇴를 하게 되었는데요. 좋기도 하고 기다리던 은퇴였지만 더 이상 수입이 끊기게 되자 허전함과 불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네 퇴직금은 나한테 투자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럴 줄 알고 은행에다 묶어놨다. 미쳤냐? 은행에다 돈을 갖다 바치는 바보 천치가 어디 있냐? 그 돈 빼서 나한테 넘겨. 너야말로 미쳤냐? 그동안 내 돈으로 잘 먹고 살았으니까 이젠 네가 나한테 생활비를 내놔야지. 내가 그 조그만한 돈으로 이번에만 3천만 원을 벌었어. 그런데 안 됐다. 은행에다 좋은 일을 시키는 너한테 내가 돈을 왜 주겠냐? 그래? 이제껏 내 돈으로 먹고 살았으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내놓겠다 이거냐? 그러자 아주 얼척이 없는 말을 했어요. 넌 이제 주식 전문가가 다 되었어. 이제 저금 할만하니까 내가 돈이 있어도 너한테 줄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기대지 말고 네 먹을 거 네가 벌어먹든지 네 퇴직금으로 살아. 네가 네 퇴직금을 나한테 주면 그때 생활비를 줄게. 어때? 완전히 나쁜 사람이었어요. 뭐? 나한테 받아먹을 땐 언제고 이젠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각자가 알아서 잘 살자 이 말이냐? 그래, 하다못해 마트 알바라도 해. 아니면 식당에 가서 서빙이라도 하던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이젠 서로 각자가 알아서 살아. 대신에 공과금은 내가 낼 테니까. 그 말 진심이냐? 진심이고 말고 제발 좀 그러자. 명절 때 네 엄마랑 아버지한테 내가 드렸던 용돈은? 이제 내가 드릴게. 장모님만 네가 챙겨. 각자 부모님 챙기자.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너는 천하의 못된 씨발 새끼다. 네가 벼락 맞는 꼴은 이 두 눈으로 꼭 지켜볼 거다. 그때쯤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어머님은 혼자 사시게 되었는데요. 시댁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며 도망갔어요. 제게 돈 주기 싫어서 도망을 갔던 거죠. 아직 애들은 자리도 다 잡지 않았는데 알아서 살려며 돈을 다 싸들고 집을 나갔어요. 사실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남편의 그 제안이 저에겐 더 이득이었거든요. 남편은 돈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살림을 하는데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도 모르는데요. 반면에 저는 시댁 행사에는 가지 않아도 되는 핑곗거리가 생겼어요. 땡전 한 푼 안 쓰기로 맘먹었거든요. 그 돈이 얼만데요. 제사도 패스, 명절 때도 패스, 보기 싫은 신우의 시어머니도 안 보니까 새로운 세상이 열리더라고요. 오히려 쌓여만 가는 것은 제 은행 잔고였어요. 아들과 딸과 함께 오붓하게 해외여행도 다니면서 즐겁게 잘 지내는 것이 남편에 대한 복수라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기를 3년이었는데 쥐새끼처럼 밤에 몰래 들어온 겁니다. 조금은 예상했어요. 주식과 코인에 투자를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폭망을 해서 쪽박을 찼다고 들었으니까요. 어쩐지 그 며칠 전에 저를 간을 보려고 신우이가 저를 찾아오곤 했어요. 언니, 오빠랑 이렇게 남남처럼 지낼 거예요? 그건 오빠가 그러자고 한 건데요. 이혼을 하자고 하면 할 텐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빠도 언니가 아니면 다른 여자한테는 관심도 없어요. 다시 합치는 게 어때요? 왜 그래요? 오빠가 알거지가 된 것 같으니까 나보고 잘 먹여 살려라 이 말이에요? 흠칫 놀라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요. 그래도 오빠는 언니밖에 없어요. 다른 여자도 안 만났어요. 난 오빠가 이혼만 해줬으면 친작의 팔자를 잘 고쳤을 거예요. 이혼이나 하자고 전해요. 언니, 오빠 좀 살려줘요. 오빠가 엄마랑 내 돈까지 다 주식에다 꼬라박은 통에 빚만 남았는데요. 당장에 가스까지 끊겼어요. 언니가 일단 밀린 가스비라도 대주면 안 돼요? 내가 언니한테 가서 부탁해보라고 했는데도 낯짝이 없어서 말 못하겠다고 해서 대신 온 거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웃기고 자빠졌네, 무지리 같은 것들. 아가씨, 사람 맞아요? 일 없어요.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돈 싸들고 나간 사람을 내가 뭐가 아쉬워서 빚까지 진 거지를 받아줘요. 당장 꺼져요. 아마도 보다 못한 신우와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혼수를 둔 게 아닌가 싶었어요. 모른 척 철판 딱 깔고 밀고 들어가라고요.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일정이 그리워서라도 못 이긴 척 받아줄 거라고요. 수준 낮은 것들이었어요. 택도 없었죠. 혹시라도 그런 쥐새끼가 들어올까봐 대비를 해두었죠. 울타리가 낮은 집 담을 위해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데려다 키웠거든요. 남편은 그걸 몰랐어요. 못 모르고 슬그머니 담을 넘어 들어오려다가 거실에 있다가 뛰쳐나간 우리 똘똘이에게 목이 물렸어요. 천재견인 우리 똘똘이가 침입자를 그냥 놔둘 리가 없었어요. 한번 물면 확실히 제압을 할 때까지 놔두진 않으니까요. 영맹한 우리 똘똘이가 갑자기 기습적으로 목을 물었으니 소리도 못 지르고 발버둥만 쳐댔나 보더라고요. 저와 우리 애들은 한참 동안 꿈나라 있었으니 알 턱이 있나요. 결국엔 진이 다 빠져서 쓰러지게 되자 똘똘이가 지저대는 통에 알게 되었어요.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귀 속에다 제가 속삭였어요. 너 다시는 또 올 생각하지 마라.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할 거거든. 그 말에 놀라서 동공이 사정없이 흔들거렸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 후로 제가 남편이 퇴원할 때까지 병원 한 번도 오지 않자 이혼을 해줬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살던 집을 팔아서 빚을 어느 정도 갚고 저와 애들과 함께 살던 집은 애들 눈치가 있어서 그런지 차마 어쩌지 못하고 저에게 넘겼어요. 지금은 애들과 여행을 다니면서 세상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몰라서 진돗개 한 마리를 더 입양을 했고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